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이틀 만에 864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7월 한 달 전체로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148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14%, 지수가 2배 넘게 뛰며 1999년 닷컴버블 기록까지 갈아치웠던 그 코스피가 7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2.19%로 무너졌습니다. 주요국 지수 가운데 하락률 1위입니다. 숫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7월 28일 하루에 마이너스 10.84%, 코스피 역사상 최대 일간 하락률입니다. 다음 날인 29일에도 마이너스 5.98%,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7월 한 달에만 서킷 브레이커 4차례, 사이드카는 15차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역사 전체 서킷 브레이커 15번 가운데 4번이 이 한 달에 몰렸습니다. 7월 31일 반등 직전까지 월간 낙폭은 마이너스 34.01%, 1997년 외환위기 최악의 달, 2008년 금융위기 최악의 달보다도 더 깊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마지막 날 지수가 17.91% 폭등합니다. 이번엔 사상 최대 일간 상승률입니다. 삼성전자가 26.81%, SK하이닉스가 29.95% 뛰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7조 원 넘게 사들였고 개인은 8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8월 3일 다시 마이너스 5.12%, 고점에서 저점까지 낙폭은 40%였습니다. 여기가 바닥일까요? 아니면 반등을 가장한 함정일까요? 전문가 5명을 붙였습니다. 먼저 왜 무너졌는지부터 짚겠습니다. 3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번졌습니다. 둘째, 중국 변수입니다. 7월 27일 중국 디램일 위업체 CXMT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는데 첫날 공모가 대비 466% 폭등하며 약 14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회사의 글로벌 디램 점유율은 7.6%, 세계 4위입니다. 셋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강제 청산입니다. 신용융자 장호는 6월 24일 38조 원대로 사상 최고를 찍은 뒤 무너졌고 반대 매매는 1월 500억 원대에서 6월엔 4천억 원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빚으로 산 물량이 강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토론 시작합니다. 트레이더는 이렇게 봅니다. 던질 사람은 다 던졌다는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한 달 새 22.6% 빠졌고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0조 원대에서 67조 원으로 30% 줄었으며 반대 매매가 급증했습니다. 투매가 소진된 자리라는 거죠. 다만 5600선 지지가 확인돼야 분할로 들어갈 자리이고 깨지면 손절이라고 못 박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6.35배입니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6.82배보다도 낮습니다. 같은 기간 선행 EPS 추정치는 170% 올랐는데 이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 2분기는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6%,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557%입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값은 반토막인데 현금 흐름은 커졌으니 안전마진이 열렸다는 겁니다. 반면 경제학자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한국은행이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만장일치 인상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결정문에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 것이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된다고 적혔습니다. 긴축이 안 끝났다는 뜻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바닥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기술 분석가는 차트를 들이댑니다. 이동평균선은 완전 역배열이고 7월 31일 폭등은 강력한 반전 신호였지만 8월 3일 되돌림으로 확증에 실패했습니다. 저점은 아직 한 번뿐 이중바닥이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바닥권이지 바닥은 아니라는 판정입니다. 매크로지 정학 분석가는 큰 그림을 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CXMT와 선두업체의 기술 격차를 2년에서 3년으로 보고 실제 가격 교란은 2028년 이후라고 평가합니다. 산업 패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먼저 당겨져 반영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트레이더와 경제학자, 기술 분석가가 동시에 가치 투자자를 칩니다. 6.35배는 7월 9일 기준 숫자인데 그 뒤 신한투자증권이 목표치를 11,000에서 8,800으로 대신증권이 11,500에서 9,300으로 각각 2,200포인트씩 깎았다는 겁니다.
하향 배경으로는 채권금리 상승과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목됐습니다. 분모인 이익 추정이 흔들리면 저평가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지적이죠. 76% 영업이익률도 이미 지나간 분기의 숫자라는 겁니다. 트레이더와 기술 분석가 사이에서도 금이 갑니다. 트레이더가 예탁금 감소와 거래대금 급감을 투매 소진 신호로 읽자 기술 분석가와 매크로 지정학 분석가가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거래대금 30% 감소는 파는 사람만 사라진 게 아니라 사는 사람도 함께 사라졌다는 뜻이고 얇아진 시장은 저점을 훨씬 쉽게 깬다는 겁니다. 7월 31일 외국인이 7조 원을 사들였는데도 그 매수세가 단 하루 만에 식어버린 게 바로 그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경제학자도 거듭니다. 예탁금 감소는 투매 소진이 아니라 긴축 국면의 유동성 이탈이라는 겁니다. 가치투자자의 방역은 이렇습니다. 금리를 올린 근거가 성장세 강화라면 그건 기업이 버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차트는 어제의 가격일 뿐 내일의 현금 흐름을 담지 못하고 확증을 기다리면 안전마진은 이미 사라진다고 맞섭니다. 추정 하향은 이미 40% 급락한 주가에 선반영됐고 매출 257%, 영업이익 557%는 추정치가 아니라 이미 벌어들인 현금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자의 최종 답은 이겁니다. 성장이 근거라면 그 성장은 이미 6.35배 안에 반영돼 있고 금리는 그 이익을 할인하는 분모를 계속 키운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바닥은 맞되 진입은 긴축 종료 이후라는 결론입니다. 기술 분석가의 마지막 한마디도 매섭습니다. 차트는 어제의 가격이 아니라 오늘 누가 파는지의 기록이며 내일의 현금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저점이 깨지면 안전마진은 더 싸진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5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밸류에이션상 바닥권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이 확정된 바닥은 아니라는 것. 5명 중 누구도 여기가 확정 저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갈린 결정적 분기점은 딱 하나입니다.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느냐입니다. 유지되면 6.35배는 진짜 저평가고 꺾이면 지금 가격도 비싼 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가 눈높이도 갈립니다. 하나증권은 금융위기 당시 PER을 기준으로 7,400선, 키움증권은 8월 상단 7,800선, 대신증권은 선행 PER 7배를 적용해 8,200선을 봅니다. 유한타증권은 하단을 5,150선까지 열어뒀고 신한투자증권은 6,500에서 6,600선을 적정가치 재진입 구간, 7,200선을 1차 저항으로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내년까지 분기마다 오르며 모멘텀이 아닌 실적 기반의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키움증권은 지금을 낙폭 과대 구간이자 역대급 진입 매력 구간이라고 표현했고 대신증권은 극단적 저평가 국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락의 진짜 교훈입니다. 매크로 지정학 분석가의 결론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수 아래가 아니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 반도체 두 종목에 쏠린 채 거래대금까지 30% 줄어 매수 주체가 사라진 구조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도 이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를 변동성 증폭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개인별 총투자금의 20% 이내로 투자 한도를 즉시 제한했습니다. 배율 조정과 개인 신규 매수 금지까지 추가 카드로 대기 중입니다. 부총리는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고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닥을 맞히려 하지 마십시오. 5명이 공통으로 남긴 조건은 3가지입니다. 5,600선이 지켜지는가, 거래대금이 돌아오는가, 그리고 반도체 이익 추정이 유지되는가. 이 3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바닥은 맞히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